자, MEDF 해설 강의 3월달 거거든요. 그쵸? 우리 해설 강의 좀 하는데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하자면 상당히 쉬웠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쉬웠습니다. 알겠지?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헤맸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죠. 간단해요. 지금은 시험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 배분이나 이 시간 조절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총평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첫 시험이야. 이런 형태로 본 첫 시험이고요. 이거 시간 배분은 다시 한번 연습해서 이거 머릿속에 외워둬야 돼. 문학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 먼저 풀기를 바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문학은 20분에서 25분. 심지어 우리가 수업했던 작품이 지금 2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겨울방학에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3월 전에 문학 작품이 현대시하고 현대소설은 뭐 배웠던 것 같아요. 아주 익숙한 작품이었고요. 고전소설은 2개가 다 모르는 작품이야. 선생님도 처음 봤어. 알겠어? 선생님도 처음 봤어.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 독서에서는 원래 어려운 게 뭐냐면 적용 문제. 특히 시간상 잠깐만. 시간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35분에서 40분. 40분 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작이나 엄매. 선택이라고 합시다. 우리 선택은 15분. 이렇게 시간 배분하는데, 야, 잘 들어. 최대 25분을 넘기면 안 돼. 25분을 넘기면 독서지문 하나가 그냥 사라지는 거야. 독서지문 하나가 사라지는 거야. 그 다음 선택도 마찬가지로 15분을 넘어서 안 돼요. 넘어서는 안 됩니다. 11문제밖에 안 되는 15분이면 진짜 넉넉한 거예요. 알겠어요? 심지어 화작 선택하는 아이들은 15분이 꽉 찰 거고요. 언매 공부 잘 돼 있는 애들은 11분, 10분이면 끝날 거예요. 그럼 남는 시간 어디다 쓰는 거야? 다. 무조건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게 남으면 여기다 갖다 쓰고, 무조건 남으면 여기다 갖다 쓰고, 이렇게 돼야죠. 자, 총평합니다. 문학에서 나와 있는 작품 중에서 적어도 2개 내지 3개 작품, 2개 내지 3개의 작품은 이미 알고 있었어야 돼. 이걸 먼저 반성해야 돼. 알겠어? 딱 펼쳐봤는데 이거 시험 다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 깜짝 놀라갖고 이거 어떡하지? 막 이 지랄 하고 있으면 안 돼. 그치?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반성을 해야지. 선생님 수업은 왜 답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풀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그게 항상 문제풀이 수업의 방점이 거기에 있어. 간단해. 우리가 문학 여기 지금 재수생 애들도 그렇고 뭐 현역 애들도 다 똑같아. 작년 수업이 비어있기 때문에 현역 애들은 작년 고2 수업이 비어있어. 그게 뭐냐면 문학 기본 작품들 쭉 정리하는 타임이거든, 고2 때. 그리고 우리 재수생 애들도 마찬가지야. 기본 작품들 나와 있는데 낯선 작품 2개 나온 거 빼고는 다 알고 있는 작품이어야 되는데 다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줄거리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대비를 해야 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에는 압구정에 가야 한다. 양귀자식 거죠? 그치? 이미 줄거리 다 알고 맨날 나오는 장면이야. 진짜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 쓱 보고 그냥 바로 문제로 들어왔어요. 거기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문이 5분 차이가 나. 거기서 5분 차이가 난다고. 이해했어? 그 다음에 송수건의 까치밥하고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다 본 적 있어요. 이해했어? 본 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밑줄 치면서 수업도 다 했어.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여기 들어와서 문제 풀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정도의 작품은요. 제 생각인데 앞으로도 한 2-3번은 더 볼 거야. 알겠지? 제가 기본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빼놓지 말고 풀라 열심히 다 분석하면서 그냥 봐. 이거 안 나올 건데 이거 왜 외워? 그래. 외우는 게 아니고
밑줄 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시상적인 방식 표현법은 뭐지?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연습해 놓으라고.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독서입니다. 독서의 가장 특징은 원래 과학이나 기술에서 원리 기법 지문, 그래서 얘를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약화됐어. 그리고 오히려 거의 다 정보 파악으로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시험평가에 경향한 것도 똑같아. 알겠어? 작년에는 적용 문제들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게 항상 킬러 문항이었는데, 우리 시험평가 2022학년도 수능 시험평가에 보면 적용 문제가 하나인가밖에 안 나왔어. 대부분 다 정보 파악. 가장 답이 확실한, 알겠어요? 문제들만 출제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선택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15분, 화작은 15분 랩타임을 다 쓰셔야 되고요. 엄매는 한 11분 정도 남을 것 같아. 작전은 꼭 기억해도 앞으로 랩타임은 20분 내에 랩타임 끊을 수 있게 문학을, 그래서 그 시간을 어디다가 독서에다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3월 현재죠. 3월에서 4월은 자, 제 얘기를 그대로 들어. 3월에서 4월에서 그치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과제용이 아니라 시간제고 이런 식으로 돈 내고 막 푸는 거나 이렇게 되면 잘 들어. 기본적으로 잘 들어. 지문을 통째로 날리는 건 안 돼.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알겠지? 애초에 3점 문제를 맨 마지막에 풀어요. 항상. 삼점 문제는 애초에 없다고 생각하고 맨 마지막에 푸는 거야. 알겠어? 선생님 지문 다 읽었는데 한 큐에 그냥 3점 문제 풀어야지. 나중에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기억 다 나. 알겠어? 그거 기억해서 이거 3점짜리 매달리다가 뒤에 지문 편한 것들이 있는데, 편한 지문들이 있는데 거기서 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5문제 딸려있으면 2문제나 3문제는 3등급용 문제야. 다. 그거 먹어야지. 근데 통째로 날리면 안 되지. 알겠어? 좀 더 영악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돼요. 5월, 6월 되면 제가 3점짜리 문제 중에서 한두 개는 풀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시험 시간에. 아니, 야, 너는 이제 3점짜리 다 풀어도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시기가 올 거예요. 3점짜리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등급을 올리는 거예요. 2점짜리 다 먹고 나서 3점짜리 하나씩 먹으면서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지? 지금은 얘에 대한 욕심을 일단은 버려. 2점짜리 하나도 안 틀린다가 지금 우리의 작전이에요. 알겠죠? 3월 모평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지 한번 펴볼까요? 대장간의 유혹은 무려, 그쵸? 대장간의 유혹은 무려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다 본 적이 있어요. 근데도 어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일주일 단위로 복습하라고 하죠. 근데 복습 제대로 했으면 이 문제는 엄청 쉬운 문제고요. 가도 되게 편해. 자, 한번 가볼게요. 1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유형을 알 수가 없네요. 그런데 방식으로 뭐뭐 활용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빨리 빨간색으로 적어놔. 유형은 얘는 표현상 특징 파악이에요. 표현상 특징 파악이에요. 그러면 선택지는 표현법 플러스 효과 의도.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효과 의도는 일단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표현법 관련된 선택지 먼저 봐야 되고, 표현법 중에서도 뭐라고 했어? 형식 관련된 표현법과 내용 관련된 표현법이 있으면 형식 관련된 표현법을 먼저 살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택지를 쪼개봅시다. 1번은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슬래시, 서류적 표현을 사용하여 슬래시, 3번은 명령적 어조, 소망의 진술을 활용하여까지 슬래시,
4, 5번은 묻거나 이건 내용 관련된 표현법이네요.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계절감 드러내나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 다 내용 관련돼요. 그러면 저는 일단 1, 2, 3번에 주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머리를 굴려볼까? 말을 건네는 방식은 청자가 설정되거나 아니면 뭐예요? 상대 높임이 쓰이거나. 빨리 적어야지. 말을 건네는 방식은 청자가 설정되거나 상대 높임이 쓰이거나. 2번은 평서문으로 쓸 수 있는 걸 부정문으로 바꾼 다음에 의문문으로 만드는 게 설의적 표현이죠. 평서문으로 쓰여 있는 걸 부정문으로 바꾸고 그걸 의문문으로 바꾸는 게 설의적 표현이야. 좋다, 좋지 않다, 의문문으로 바꾸면 좋지 아니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빨리 적어. 설의적 표현 뭐라고?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아니한가 이렇게 바꿔야지 설의적 표현이죠. 맨 마지막 그러니까 평서문을 부정문으로 바꿨다가 의문문으로 바꾼. 그래서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설의적 표현은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그 다음 3번 한번 봐봐. 명령적 어조나 소망의 진술 다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거 종결 어미하고 관련돼 있죠. 1, 2, 3번 모두 어디만 보면 돼요? 시행의 종결 어미만 보면 돼요. 1번, 1, 2, 3번 모두. 그쵸? 그러면 가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명령적 어조 쓰이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서 뭐예요? 청자 설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조카 아이들이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체 또 맞네. 대화체. 그 다음 그런데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은 뭐뭐 하고 싶다. 나는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청자가 설정이 안 돼 있고요. 얘는 오히려 뭐가 돼? 독백체. 안 적냐? 얘는 독백체. 그 다음에 2번. 이거 설의적 표현이 그쵸? 어디에 있습니까? 가에는 몇 개가 있냐? 한 2, 3개 있는 것 같은데? 2개 있나?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그럼 걸어갔다는 뜻이야. 이렇게 등다섯개 비추고 있지 않느냐 하니까 비추고 있다는 뜻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서리법 사용되네요. 가는. 나는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2번도 안 되겠네요. 3번 말라. 그쵸? 명령문 부정할 때 우리가 말다 부정문 쓰죠? 명령적 어조 맞네요. 다는 소망의 진술 뭐예요? 뭐뭐 하고 싶다. 이게 사람이면 이게 소망인 거 알잖아요. 답은 몇 번? 3번. 이런 거 틀리면 싸대기 맞아야 돼. 알겠어요? 이거 완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다음 됐어요? 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까치밥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 눈치 깠어요. 얘 무슨 유형입니까? 자, 적어줄게.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 이 문제가 놀랍게도 여기 세트 중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선생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먼저 얘는 어떻게 함축적 의미는 니네가 추론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치? 무조건 뭐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빨간색. 얘 잠깐만 먼저 정리하자. 자, 선택지 어떻게 구성됩니까? 선택지 어떻게 구성됩니까? 시어로 볼 때 해석을 알 수 있다. 요렇게 나와요. 그쵸? 그러면 얘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랬어? 제일 먼저 일치 여부, 일치, 오어, 그렇지? 불일치. 요걸로 풀어야 된다 그랬지? 시어가 플러스면 일치는 플러스, 시어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요렇게 해서 적절한 것의 답. 불일치는 거꾸로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면 그쵸?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빨간색.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고 그랬어? 조심 하나 했어. 시어 자체의 의미는 무의미해. 시어 자체의 의미는 무의미해. 마이너스라고 시에 나왔어도 걔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는 거야. 뭐 갖고 할 수 있어요? 수식어 수식어하고 서술어로 그 아이의 의미를 규정해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니네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보기가 주어지는 경우, 그치? 보기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야? 인과관계를 검증해야 되고. 5어 일치, 불일치, 그치? 일치나 불일치, 선지가 2개 이상일 때. 선지가 2개 이상일 때도 인과관계 검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얘는 진짜 한 문제나 나올까 말까. 인과관계 검증으로 문제를 풀면 틀릴 확률도 높고 시간도 오래 걸려. 그러니까 너네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구나. 요거. 지금도 한번 해볼까? 까치밥을 중심으로. 그럼 까치밥은 플러스죠. 플러스예요. 어떤 자연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것들. 이런 해석은 니네가 할 필요 없어. 그런데 5번 한번 봐봐. 이 녀석들아. 5번에 있는 눈 속에다 밑줄 쳐봐. 이때 이 눈 속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거 마이너스죠. 때려 죽어도 마이너스죠. 아니? 적어도 플러스는 아니지. 적어도 플러스는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데 해석 한번 볼까?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상징하는 곳에다 밑줄 쳐. 해석은.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상징하는 곳.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아, 여기 뭐야? 플러스지, 플러스. 그럼 둘이 어떻게 돼? 불일치. 이렇게 적어놔. 자, 여러분들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셀프 해설지하고 막 하라고 그랬는데 왜 답인지 그냥 니네 혼자 생각하기에 답이나 찾고 정리하고 아유, 내가 왜, 그치? 틀렸구나 이러고 끝났는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풀어야 되든지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지 출제 포인트는 뭔지 제가 이거 다 알려드려서 한번 쭉 한번 훑으면서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 알겠어요? 자, 똑같이 3번도 봐. 3번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이야. 3번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이야.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송진을 흘리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쵸? 3번에 4번. 그럼 송진은 여기서 빨리 지문으로 들어가 보자. 리을.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며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망의 대상인 거예요. 송진을 흘리는 건 플러스가 되는 거죠. 뭐뭐 하고 싶은 거니까. 이해했어? 됐어? 그럼 송진도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4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송진을 흘리면서라는 표현에서 변화를 이루려면 쓸모없는 것 마이너스죠. 송진 이퀄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선택지에선 쓸모없는 것이 마이너스. 그쵸? 그래서 불일치가 되는 거야. 답은 몇 번? 4번. 또 일치 불일치를 풀었어요. 그쵸? 또 일치 불일치를 풀었습니다. 닥치고 와 이제 4번 나왔네. 4번은 욕인 것 같아요. 쫄았어요.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은 어렵지 않아요. 이번 시험은 어렵지 않았어요. 자, 보기를 열심히 막 읽었는데 닥치고 요거 왜 3점짜리냐면 애새끼들이 이거를 잘못 속았어 그래. 시어 자체의 의미는 소용이 없어. 너희들 여기서 5번에 봐봐. 너희들은 서울 조카 아이들이죠. 그 새끼들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서울 조카 아이들은. 걔네들이 가야 될 머나먼 길 이렇게 돼 있죠. 됐어? 그럼 머나먼 길이니까 이 길은 어떻게 된 거야? 졸라 고생스럽다는 뜻이에요. 다시 애새끼들이 이해 못하니까 고3이나 재수생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미래인 건 맞죠? 근데 그 미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미래지향적. 그럼 그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아직은 몰라. 알겠어? 근데 이 글에서는 서울 조카 아이들이 가야 될 졸라 먼 길을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이해했어? 중요한 거야. 이거 마이너스야. 그리고 내가 걸려있고 싶은 어딘가는 소망, 그쵸? 지향에 대한 가치니까 여긴 플러스예요. 됐어? 그런데 선택지, 그치? 얘네 둘을 엮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플러스로 해놨으니까 안 되죠, 이거. 마이너스는. 지금 뭐예요? 이거 일치불이치로 이렇게 끝냈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예요. 5번이 되는 거예요. 5번에서 9번 지문이야. 5번에서 9번 지문은 졸라 못 쓴 지문이에요. 졸라 못 쓴 지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단락하고요. 마지막 단락은 없어야 되는데 문제를 꾸역꾸역, 그치? 이거 뭐니? 5문제인가? 하나, 둘, 셋, 넷, 5문제를 만들어야 돼서 끝에 앞에랑 뒤에랑 지금 억지로 요거 만든 것 같아. 그러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무조건 지금 얘 뭐가 되는 겁니까? 기술 지문이에요. 자, 기술 지문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기술 지문은 어떤 과제가 제시돼요. 과제가 제시되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 과제에 대한 해결 방법. 해결 방법이 열거돼요. 그쵸? 뭐 1번 방법이라든지 2번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열거돼. 그러면 잘 들어라. 얘는 2번 기술이 왜 나왔냐면 얘가 어떤 해결 방법으로 제시가 됐지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한계를 갖고 있어. 얘는 근데 한계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한계를 극복해서 2번 기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3번 기술이 나오면 3번 기술은 또 어떻게 돼? 2번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3번 기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됐어요? 됐어요? 자, 이제 구조도를 그려.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글은. 여기에 맞춰서 이제 구조도를 그리면서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 신경계 몸속의 바깥에 환경의 변화를 감지할 신경세포의 세포막 안팎의, 여기다 밑줄 쳐봐. 신경세포의 안팎의 전압차 변화를 통해 형성되는 신경신호를 방출함으로써 신체 내부의 물질 대사를 조절하고 적절한 신체 반응을 생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봐봐. 5번에 이거 빨리 세부정보 파악이죠. 5번에다 세부정보 파악.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 먼저 선택지를 읽으면서 얘는 뭐 선택지 먼저 읽어야 돼. 앞전 물질에다 네모치고 2번에는 코일에다 네모치고 3번은 비례에다 네모치고 4번은 전압차 5번은 길다. 자기 유도 방식, 전자기 방식. 이렇게 해서 둘이 비교. 됐죠? 그러면 전압차라는 말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떻게 돼? 지문에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지금 밑줄 친 문장하고 비교해보자.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신경세포, 본문 지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신경세포의 세포막 안팎의 전압차 변화를 통해 선택지는 전압차를 통해. 뭐 괜찮죠? 그치? 어떻게 돼? 방출함으로써 신체 내부의 물질 대사를 조절하고 적절한 신체 반응을 그치? 생성한다? 대사를 조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말 바꾸기 되어 있는 거 보여? 그리고 아까 어떻게 했어? 안팎이었는데 여기는 한자로 내외부의 이런 식으로 말 만들어놨죠? 똑같은 말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되는 4번은. 반드시 개념어나 구체어로 정보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가셔야 돼요. 그 다음 넘어갈게. 이러한 지문으로 다시 갑니다. 이러한 신경신호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신체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신경조절인데 이 원리를 이용하는 전자약에다 네모쳐야 되겠죠. 전자약은 체내에 삽입되어 신경계에서 내보내는 전기신호와 유사한 신호를 발생시킴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전자장치 정의 나와 있었죠. 자, 여기서 컴파합니다. 야, 잘 들어. 정의 나오면 얘는 둘 중 안에 하나야. 논의의 전제가 되거나 이거 지울 거니까 빨리 잘 적어놔. 전제가 되거나 중심, 화제가 되거나.
여기서는 논의의 전제가 됐습니다. 논의의 전제가 됐어요. 전자약이란 이런 것이다. 됐어? 아, 그래서 전자약이란 이런 것이다.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지울게요. 아직 과제는 안 나왔네요. 그쵸?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나와야지 그게 중심 과제가 되는데, 최근 조사는 유발하는 자국 수축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여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신호를 발산하는 전자약이 개발되었는데, 동물 실험 결과 조산을 막는 효과가 있었음이 보고된 바 있다. 이처럼. 원래 이처럼 하고 첫 번째 단락 맨 끝에 뭐 나와야 돼요? 논지전개 방식 파악 나와줘야 되죠. 나오나? 아직 중심 과제가 아닌데? 기존의 화학적 약물 치료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질환들을 치료 또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거 거기다 적어놔. 이건 전망. 뭐야? 논지전개 방식 나와야 되는 안 나오고 전망이 나오네. 그 다음 단락 가봅시다. 전자약은 인체 내의 피부 조직 아래 삽입되어야 하고 극도로 미세한 신경의 전극을 연결해. 따라서 배터리가 방전될 때마다 수술을 통해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전자약을 재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피수술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인체 내부에 자 드디어 여기 과제가 나옵니다. 뭐죠? 전자약의 전력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술. 전자약 무선 충전. 전자약을 무선 충전하는 기술에 관한 이야기네요. 그쵸? 그랬을 때 이 기술은 크게 두 가지. 여기다 형광펜을 또 밑줄 쳐야죠. 크게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방식과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분류된다. 에다 빡 밑줄 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쪼개놨죠. 논지전개 방향제시죠. 그래서 여기에 전자기파 전자기파 이용하는 방식과 초음파 이용하는 방식이 있네요. 충전할 땐. 됐어? 그런데 봐봐. 전자기파 이용하는 방식이 엄청 좋았으면 얘는 안 나왔겠죠. 얘가 나온 이유는 얘가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다시 넘어가자. 그랬더니 다시 이제 그 다음 단락 또 나오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줘야 될 것 같아. 세 개로 나눠줘. 또 기술이 몇 개가 나와요? 세 개가 나오죠. 하나는 자기 유도 방식. 이거 다 적기 귀찮다. 자유. 자기 유도 방식이니까 자유. 그치? 그 다음에 자기 공명 방식이니까 자공.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전자기파. 야, 그럼 봐봐. 얘의 특징이 있겠죠? 그러나 특징보다 뭐가 더 중요해? 한계. 얘는 이 한계를 극복했겠죠? 그렇지만 얘도 무슨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쓰인 거야. 알겠어? 그러면 빨리 얘네 빨간색. 특징과 뭐로? 한계로 한계로 빨리 얘네들을 정리해 나가셔야 되겠죠. 특징하고 한계로 정리해 나가셔야 되겠죠. 기술 질문 어떻게 하는지 지금 다 알려주고 있다잉. 자, 그래서 한번 보자. 자기 유도 방식. 송신부 코일에 우리 코일 아까 5번에서 읽었던 거 기억나죠? 그치? 자,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발생하는 자기장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수신부 코일의 전자를 움직이게 하여 전류를 발생시키고 이 전류의 전자력이 배터리가 충전되는 방식. 그러나 됐어?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코일을 이용하고 있어요. 코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전력 전송 효율이 90% 이상으로 높지만 전송 가는 거리가 완전 짧아. 얼마 정도? 밀리미터가 아니야. 장난하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심장 왼쪽에 있지. 심장에 전자약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여기다 충전기 붙이고 다녀야 돼요. 전선으로 해서. 이해 가니? 떼면 충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얘네들이랑 똑같네요. 이거 뭐 애플워치나 아니면 내 핸드폰 이런 애들 그쵸? 무선 충전할 때 여기 얹어놓잖아. 그럼 자기 공명 방식. 자기 유도 원리에 비슷한 진폭을 가진 파동이 만나 중첩되면 원래 파동보다 진폭이 더 커지는 보강간섭 원리를 보강간섭에다 네모쳐야지. 얘 정의 돼 있잖아 이 자식아.
그럼 개념어잖아요. 무조건 네모. 보강간섭 원리에 기초한 뭐? 공진현상을 추가로 응용. 그러니까 얘는 보강간섭에다가 공진현상을 이용한대요. 공진현상 이용해. 됐어? 그러면 완전 다 동일해. 그런데 이로 인해 송신부와 수신부가 1m 떨어져 있어도 90% 정도의 효율을 가질 수 있대. 그러나 2m 되면 안 돼. 얘는 1m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비추쳐봐. 송신부와 수신부가 1m 떨어져 있어도 90% 정도의 전송 효율을 가지고 그 거리가 2m가 되면 전송 효율은 40%로 떨어진다니까 비례관계 나오죠. 충전 전송 효율하고 거리는 비례의 반비례. 반비례죠, 반비례. 반비례. 당연한 거야. 5번 선택지 바보가 아닌 이상 한번 읽어보자. 제가 문제에 매몰되지 말라 했었죠. 자, 한번 볼래? 3번 선택지 니네 읽어봐. 자기 유도 방식에서 전력의 전송거리가 전송거리와 전송 효율을 비례한다는 거야. 봐봐. 아이폰하고요, 무선 충전기하고 멀면 멀수록 충전이 더 잘 된다는 뜻이야, 이거. 이해했어? 3번 선택지는 그러니까 실제로도 비논리적이에요. 정보 확인해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니? 반비례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에 3번이야. 됐어? 됐어?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전자기파 방식입니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송신부에서 전자기파 발생하면 수신부에서 전자기파 흡수해서 직류전력으로 변한. 얘는 직류전력. 직류를 사용하고. 그렇지? 이 방식은 수십 미터에, 얘는 어떻게 수십 미터 가능. 요렇게 극복하고 있는 과정 보이시죠? 얘가 얘를 극복하고 얘가 얘를 극복하는 거야. 수십 미터. 그치? 그런데 졸라 큰 문제가 있네. 야, 봐봐. 얘의 단점은 얘가 극복하겠죠. 잘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제 적을게. 얘의 단점이에요. 일단 유해해. 사람 몸에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전력의 상당 부분이 유실되어 효율이 낮아. 효율도 떨어져.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소형화가 안 돼. 대형이야, 얘는. 반대로 하면 이제 드디어 제일 중요한 애가 이 아이가 되는 거죠. 항상 맨 마지막 기술이 제일 잘 만든 기술이야. 알잖아. 전자제품은 아시죠? 똑같은 기능 갖고 있지만 세탁기 통로에서 이거 도는 거 다 똑같잖아. 무조건 최신이 제일 비싸고 거기서 6개월 한 분기만 지나면 그거 반값 되잖아요. 그죠? 반값은 아니고 한 3분의 2값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무조건 최신이 제일 좋은 거야. 자, 한편 초음파로 전자약을 충전하는 방식. 기계적 에너지를 이렇게 해서 앞전 효과를 이용. 얘는 앞전 효과 이용한대. 앞전 효과. 앞전 효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요 녀석들아. 송신기에서 전력을 초음파로 변화해서 송신하면 수신기를 구성하고 있는 AI가 그치 이걸 복원하는. 얘는 인체에 드디어 뭐합니까? 무해해요. 인체에 무해해요. 그렇지만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전력 전송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예? 또 단점이 있네. 단점이 뭐야? 장애물에 졸라 약해요. 야, 빨리 봐봐.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두 가지는 지금 해결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이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제시가 되겠죠. 얘는 해결했잖아. 됐지? 얘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겠죠. 맨 마지막 달. 전자약은 체내에 삽입된다는 점에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 무선 전력 전송이 상용화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유해성을 검토하는 것. 전력이 인체 조직을 지나는 충전 방식의 경우에는 전송 효율이 감소하고 이건 아직 극복을 못했어요. 그렇죠? 심지어 뭐 한다고?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는 인체 조직에 손상을 유발해. 봐봐. 여기다 칩 하나 넣어놨는데 전자약 넣어놨는데 여기가 타요. 여기가 화상 입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걸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액체의 기계적 진동이 가해지는 경우 기포가 발생해 액체 내부가 불안정해지는. 여기다 네모 쳐야지. 또 개념어 나왔으니 개념은 무조건 네모야. 공동현상.
시험지가 그냥 어디다 내모쳐야 될지 모르니까 당연히 글을 읽으면 졸라 헤매져. 개념어는 야, 봐봐. 개념어는 그냥 때려주고 무조건 네모치는 거야. 정의되어 있는 건. 알겠어? 걔는 무조건 시험 문제예요. 야, 수식하고 비례관계하고 개념어 요 세 개는 어떤 글을 읽어도 무조건 네모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랬을 때 인체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 인체 조직에 손상을 유발할 위험. 그리고 공동현상이 발생. 이로 인해 열정 요인, 진동 강도 등의 종합적으로 고려한 권장 충전 시간 등의 안전 사용 기준이 제한되고 있다니까 계속 충전할 수는 없고 열 어느 정도 나면 이제 그만해 라는 시간을 꼭 체크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맞아요? 넘어갈게요. 야, 하다못해 우리 아버지 저거 뭐냐? 보청기 있죠? 보청기도 뜨거워지니까 싫어하셔. 그리고 보청기도 전자파가 나오니까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그냥 보청기도 떼고 계셔, 평소에는. 남들한테 뭐라고 이거 하기가 창피하니까 잠깐 끼는 거지. 통상적으로 그건 다 떼시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 문단에서 자, 그러면 이제 5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5번 한번 가보면 앞전 물질이니까 요 녀석아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초음파 찾아 들어가야죠. 그치? 야, 빨리 봐. 그치? 맞아요. 자기장 코일 이용하니까 얘는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 전자기파 이용하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자기 유도 방식보다 전자기파 방식이 전송거리가 길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더 길어지죠. 맞네요. 답은 몇 번? 3번. 한 큐에 풀어나가는 거야. 야, 봐봐. 정리하면서 한 큐에 풀어나가는 거야. 그 다음 6번 자기공명 방식. 요거네? 예, 봐봐. 요거네? 자기공명 방식. 참고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가요? 4번 일정 시간 이상 무선 충전을 운용했을 때 인체 조직의 온도 상승과 공동현상이 관찰되었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 다 걔만의 특징이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전자약 자체의 문제점인 거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거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에 보니까 7번에 가는 스마트폰 충전이에요. 맞아요? 전원 연결하고 스마트폰 패드에 여기다 비추죠. 접촉시켜야 충전이 된다. 접촉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자기유도. 그 다음 1.4km 떨어진 데서도 전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자기파. 나는 일단 그거부터 찾아야죠. 그리고 이제 설명하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이거 몇 번이 되겠습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쵸? 답은 이거 4번. 1번 봐봐. 1번. 충전 패드와 스마트폰 모두 내부에 코일 탑재. 그 다음 충전 방식은 가까우니까 어때? 가까울 때는 밀리미터, 수밀리미터 90% 된다 했었잖아요. 수신부에 직류 전력으로 바꾸는 정치. 여기 있네? 그쵸? 전자기파. 맞죠? 가나모도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방식. 어디? 얘네들 다 어디? 전자기파 이용하는 거죠. 얘는 자기장, 얘는 전자기파. 됐죠? 그래서 이걸 다 포함해서 여기로. 답은 몇 번? 4번이 되네요. 4번. 나가 아니라 이거 뭐로 고쳐야 돼? 가로 고쳐야 돼. 그리고 빨리 적어놔. 대립관계 역전. 이렇게 적어놔야죠. 두 개의 쌍이 나왔으니까 야, 봐봐. 두 개의 쌍이 나왔죠? 설명을 더 서로 바꾸는 거야. 됐지? 자, 제가 이거 얘기했었습니다. 대립관계. 얘네 둘이 대립관계. 얘네 둘이도 대립관계. 이런 식으로 비교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설명은 어떻게 돼? A에 대한 설명 알파하고 B에 대한 설명 베타가 있으면 얘네 둘을 어떻게 돼? 쓱쓱 바꿔서 답을 만들죠. 그쵸? 그 형태 그대로 잡고 있습니다. 답은 이거. 그래서 4번이 되죠. 8번은 X 치세요. 잘못 낸 문제입니다. 8번은 틀려도 돼. 모의고사는 제가 얘기했잖아. 모의고사는 특히 사설 모의고사는 수능처럼 완벽하지가 않아요. 문제가. 이거 추론 문제인데 이 정도 추론은 하면 안 돼. 너무 추론을 많이 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 돼. 야, 한번 생각해봐. 싸대기를 맞았고요.
이빨이 빠졌어요. 아, 이빨 아니고 동물의 치아를 이라고 하고 이빨이라고 하고 사람은 이라고 해요. 이가 훅 빠졌어요. 싸대기를 맞았기 때문에 빠졌을까요? 직접적 연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지금 맞는 순간 해갖고 이빨이 빠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맞는 순간 지가 손을 이렇게 해서 뺄 수도 있고, 그거야 뭐 그쵸? 몰라. 직접적 인과관계 정말 가까워야 돼. 아주. 그런데 그걸 수능에서 증명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런 문제는 내지 않아. 알겠어? 이 정도 추론. 이해가? 이런 거 봐봐. 이거 다 지울게.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거 구조도 이렇게 그리는 연습해야 돼요. 야,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보자. 우리가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봐. 컴포에서 김현석 선생님은 빨리 적어. 김현석 선생님은 꽃미남이다. 제 손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거.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자, 봐봐. 그냥 김현석 선생님 잘생겼다. 요 정도로 정보 파악한 적. 그러면 안 되고, 추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현석이의 집안은 김씨다. 현석이의 직업은 선생이다. 그치? 이해해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쓴 사람은 나름 존경하고 있다, 김현석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직접적 인과관계가 아닌 이상. 뭐, 김현석 선생님, 야, 봐봐. 이 문장은 맞아야 틀려요. 김현석 선생님의 눈은 맑고 영롱하다. 맞아야 틀려요. 이건, 아, 그래. 보통 꽃미남이면 눈이 맑고 영롱하겠지. 라고 니네가 뇌피셜하는 거예요. 전제가 니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돼. 알겠어? 꽃미남이란 눈이 맑고 영롱하고 코가 높고 ob독하고 입술이 붉고 도톰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 보기가 주어져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정보를 추론해낼 수 없어요. 지문에 딱 정보가 아니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그치? 그럴 것 같긴 한데 막 신호 정확히 가야 되고, 그쵸? 인체에 무해해야 되고 막 이런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딱 인과관계를 알기가 좀 그래요. 8번의 답은 그래서 5번. 수능 형태, 수능으로는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심지어 이거 그치? 그냥 이거 상식으로 풀라는 건데 약간 오버한 문제예요. 9번에는 까불지 말고 이거 9번의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전소설이야. 고전소설은 일단 너무 좋아요. 야, 고전소설은 무조건 순행 구성이니까 시간 표현, 공간 표현 나오면, 공간 변화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장면 분할하고. 됐지? 요걸로 장면 분할하고. 그 다음에, 됐어?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무슨 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제목에서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주동인물. 얘가 주동인물이면 빨리 우리는 생각해야지 영웅인지 아니면 영웅 아닌 평민인지. 만약에 평민이면 다시 얘를 또 쪼개야 돼요. 플러스인지 요 새끼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면 그냥 됐고, 마이너스면 얘를 풍자 혹은 비판하죠. 그 다음에 이거 전인데, 무슨 전인데, 전 양식의 특징은 원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 보기로 지금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랬을 때 10에서 14 홍 나와 있어요. 그쵸? 됐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뭐야? 이홍이죠. 이홍. 그치? 주인공 나와 있어요. 서대문밖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호칭을 했어요. 남대문으로 들어섰다에다 네모 빵쳐 이 자식아. 그러면 이제 장소 표현 나왔죠? 공간. 야, 공간 표현 나왔죠? 이제 사건이 시작되려나 봐. 스님 만났어요. 스님 시주에서 얼마 벌었어요?
오, 제가 6위가 있는데 줄게요. 나 따라오삼. 그러더니 끝에서 5번째 줄, 6번째 줄. 홍은 앞장을 서서 남대문으로 들어갔다 해다 네모 빵쳐. 그럼 또 이제 장면 2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장면 2가 됩니다. 이제 장면 2. 무슨 내용이, 자, 장면 1을 끝났고요. 스님하고 만났고, 장면 2에서 어떻게 된 거야? 데리고 스님한테 술값 내라고 하죠. 예. 술을 다 먹음. 그 다음 달랑 넘어가서 어디다 또 네모 쳐야 돼. 다시 또 술집으로 들어가서 나올 거야. 위에서 한 6번째 줄? 또 뺏어 먹어요.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6번째 줄. 됐어? 그래, 중 불렀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A. 이때. 대광통교를 건너갔다 해다 또 네모쳐. 장면 또 전환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인종종을 가리켰어요. 근데 A 다음 다시 철전 다리 쪽을 향해 걸어갔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스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돼? 걔 돈 다 털어먹는 거죠. 사기쳐서. 그 다음 맨 마지막 여기다 네모쳐. 마지막 달락 형광펜으로 네모 빵쳐. 전 양식은 맨 마지막에 이따 보기 보면 알겠지만 맨 마지막에 작가의식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노출해요. 알겠어요? 작가의식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외사씨는 이렇게 말한다. 큰 사기는 천하를 속이고 그 다음은 임금이나 정승을 속이고 또 그 다음은 백성을 속이기 마련. 이 같은 속임질은 하질이니 좋기 시비할 것 없겠다. 천하를 속이는 자는 천하의 임금이 되며 그 다음 자기 몸을 영원하게 하고 그 다음은 집을 윤택하고 이용 같은 자는 속임질로 마침내 법망에 걸려들었으니 남을 속인 것이 아니고 실은 자기를 속인 셈이다. 개 슬프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됐죠? 슬프다는 이거 뭐가 되는 거야? 편집자적 논평되는 거. 됐어? 그래서 뭐야? 자승자박, 자업자득한 새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유몽인의 박괴세 이야기. 박괴세 이야기도 딱 보도록 합시다. 박괴세는 그냥 상인의 아들이야. 그랬는데 어떻게 돼? 그 딸내미하고, 그치, 홍춘경의 딸내미하고 결혼시키려요. 사대부가 어찌 시정 사람하고 결혼하겠냐, 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혼했어요. 장면 1. 그 다음 어디? 위에서 4번째 줄. 위에서 4번째 줄 빨리 네모쳐. 동편관에 묵고 있는 외인을 찾아갔다 해도 네모쳐야죠. 장소 변화로, 장소 변화로 계속 장면 분할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무조건 드려야 돼. 알겠어? 그 다음이 요동관 회원관에 이르러서 에다 또 네모쳐. 그러면 그 사이에 야광주 샀죠. 야광주 샀습니다. 막 졸라 신기하면서 야 그래갖고 이거 중국에서 팔아먹어 있군 이러면서 갔어요. 그런데 중국 가는 방법도 네모를 썼어요. B 네모쳐. 요동 회원관에 이르러 에다 네모빵 치면 공간 3 장면 3이 되고 공간 변화죠. 중국 가서 이제 드디어 야광주 팔아먹으려 했어. 그랬더니 중국 애들이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사왔냐 그러면서 결국 못 팔고 B 다다음 줄 네모쳐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파산했죠. 파산했어요. 힘들게 해갖고 겨우겨우 이거 관리들이랑 붙어갖고 사기치면서 겨우 돈을 갚았어. 그 다음 달락 제일 처음 이 같은 짓을 거의 야 이 봐봐 10년 동안 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10년 동안 하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도 시간 표현 나와 있으니까 때모. 후에 발각되어 옥에서 죽었다. 그럼 시체 꺼내 보니까 졸라 신기한 게 뭐예요? 누달만 쥐새끼가 파먹었다. 신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너네 지분이 너네 만약에 죽었잖아요? 그치? 너네 만약에 그 주변에 쥐새끼가 있으면 어디부터 파먹어요? 잘 모르죠? 제일 맛있는 데가 눈알이야, 눈알. 그래서 눈알, 이거 신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알겠어요? 눈알부터 막 파먹은 겁니다. 제가 그 베이징에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잘 못 다니는데 옛날에 총각일 때는 2달에 한 번씩 거의 중국에 갔어요. 계속 중국에 뭐 만리장성부터 너무 중국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옛날 뭐라 그러죠? 유물들이나 유적이나 이런 거 보러 다니는 것도 너무 재밌고 중국을 진짜 다 거의 막 구석구석 막 다녔어. 어딜 갔는데 특히 음식 같은 거 진짜 끔찍해요. 어디 갔더니만 뭐라냐면 소 눈알 슬라이스
한 접시 이렇게 딱 넣으면 진짜 비싸. 근데 소 눈알 슬라이스라는 걸 나중에 거기 써있는 한자를 보고 알았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양 보고 아 이거 맛있는 거 같으니까 그리고 가격 보고 약간 비싸고 그러면 아 이거 좋은 건가 보다 그러고 시켰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쫄깃쫄깃하고 막 맛있게 해서 막 슬라이스로 이렇게 돼 있어갖고 난 무슨 전인 줄 알았어. 동글동글한 전인 줄 알고 처먹었는데 나중에 계산서랑 이렇게 보니 거기에 우안 이렇게 써 있어요. 손은이라고. 그래서 알았지. 생선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생선도 생선 눈알만 먹어. 대가리 다 먹어. 우리 딸은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졌어요. 이게 상상력 때문에. 그런데 누가 눈알 먹는다면 또 사람들이 쟤 이상하네 막 이렇게 비칠까봐 집에서도 안 쳐먹는데 원래 어렸을 때는요 생선 눈알만 파먹었어요. 우리 딸은. 또 붕어 싸먹고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눈알 파먹었어. 걔가. 그러네요. 자 어쨌든 가도록 합니다. 이거 뭐 특이한 거 하나도 아니야. 자 슬프다 나와 있네요. 저 마지막 달라 다 형광펜으로 내면 빵쳐. 또 뭐예요? 이런 전 양식을 엄청 좋아. 무조건 주제가 맨 뒤에 작가가 다 말해줘요. 됐어? 어떻게 됐어? 사람이 봉화를 중요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처음에 실패하였고 급히 구하고자 하는 꾀가 뒤를 이어 생각났고 하지만 죽음을 자초하는 계책이 생길 때 옥죄치 못해. 흉화에 걸려 쥐가 두 눈을 파먹기에 이르렀다. 이 일에 대해 박효세를 책망하는 것으로는 부족. 그러니까 이 새끼 욕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더 할 얘기가 있더라. 사dem과 시정의 자식을 가려 그 딸을 처로 삼게 해 집안에 누를 끼친 것이니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10번.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자 빨리 봐봐. 고전소설에서 5문제가 나오면 3문제는 무조건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줄거리 파악이야. 그리고 이 줄거리는 무조건 세부 내용이야. 세부 내용. 알겠지? 엄청 치사한 것까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니? 얘는 그럴 리 없겠지만 문제 다 풀고 나서 5분 정도 3분 정도 시간 남잖아요? 그럼 이상한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고전소설로 빨리 들어와서 다시 이 줄거리 파악 문제들 있죠?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야 돼요. 놓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답 딱 안 떨어지면 틀린 거야. 후려치지 마. 자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답은 이거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았죠? 스님이 요거 넘어가고 11번. 11번도 줄거리 파악이에요. 그쵸? 여기서 인물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고 걔가 나중에 후회하고 뭐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거 답은 몇 번? 11번에 여기다 밑줄쳐. 2번에 인물의 자책이 드러나 있다다 밑줄쳐. 이거 안 나오죠? 그쵸?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2번. 보기에다 형광펜으로 빵 네모쳐. 자,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문학에서 보기는 3가지. 첫 번째가 뭐야? 줄거리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줄거리 요약. 줄거리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이 뭐가 돼? 창작 배경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이 맨 마지막이야. 알겠어? 이거 맨 마지막 요건데, 문학 개념어. 문학 개념 설명하는 경우. 지금 여기는 전 양식이 어떤 특징인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거 수능이랑 좀 달라서 그래. 12번도 결국 줄거리 파악 문제예요. 12번도 줄거리 파악 문제예요. 12번 보니까 4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법망이 허술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에다 빡 밑줄 쳐. 그런 말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어. 없는 내용이니까 추론 X, 인과관계 X 이렇게 되는 거죠. 추론하면 안 되고 인과관계도 없어요. 이해했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번 박괴세에 대한 발음 왜 이러냐? 박괴쇠에 대한 평가로 적절. 박괴쇠 말 밑줄 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됐어? 그러니까 이게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 이것도 줄거리 파악이에요. 그쵸? 야!
13번도 줄거리 파악 문제라고. 그러니까 계속 고전소설 어떻게 돼? 특히 양반소설 가져다가요. 계속 줄거리 디테일하게 현대어로 바꾸는 연습 계속 하셔야 돼요. 알겠죠? 문제만 띡 풀고 다음번에 또 맞았네. 아, 이거 틀렸네. 내가 좀 몇 개 맞췄어. 아, 내가 이거 졸라 잘 맞추는 사람이 이렇게 가면 안 돼. 알겠어? 줄거리를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연습, 줄거리 만드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은. 자, 14번. 가난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나와 있었네. 보기는 뭐가 돼? 창작 배경. 빨리 적어놔. 야, 봐. 창작 배경 알려주는 경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주제가 현실 비판이 되는 거야. 그 현실. 주제가 그 현실을 비판하는 게 주제가 되죠. 됐어? 그래서 이거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답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애들은. 답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15번에서 20번은 철학 지문입니다. 철학 지문이에요. 그리고 가, 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나로 쪼개져 있는 지문의 경우에는 얘네 둘은 어떻게 되는 거야? 대립관계. 그치? 예시문항에서도 우리 확인했었습니다. 얘네 둘은 대립관계. 자, 봐봐.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논점이 있고요. 그 논점에 따라서 1번과 2번이 뭐 하는 거예요? 파이트 하는 형식입니다. 지금 이 글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노란색. 노란색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이 지문은 대립관계. 보통 철학 지문이 그렇죠. 얘가 주장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얘가 반박하는 내용과 얘의 주장. 자, 다시 어떻게 정리한다고? 이 아이 여기는 칸트예요. 얘의 주장을 정리하는 거예요. 얘가 주장하는 바가 뭔지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학자는 누구예요? 철학자는 니체야. 됐어? 그러면 얘는 두 가지. 반박의 내용과 그 다음에 얘의 주장.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얘가 좀 이상한 얘기하는 거고, 얘가 그치 최근 학자니까 얘가 최대한 맞는 말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아이고 이거 1, 2번으로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이거 고쳐놔. 얘 가나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논점 빨리 찾아야 되는데 바로 알려줬어요. 현상세계 넘어 별도로 존재하는 세계가 있을까? 형광펜으로 밑줄 쳐. 첫 번째 단락에 의문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답이 글 전체 주제.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아, 논점은 빨간색으로 적을까요? 현상세계 너머에 별도로 존재하는 세계니까 초월적 세계를 말하는 거죠. 초월적 세계라는 게 있나? 라고 했을 때 그럼 간단하지. 야, 학자가 두 명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는 있다, 하나는 없다가 되는 거죠. 됐어요? 됐어요? 자, 가봅시다. 천천히 읽어나가면 되죠, 뭐. 칸트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대표적인 철학자. 순수 이성만에서 자신의 철학을 네모 쳐야지. 이거 개념 오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다 네모 빵 쳐. 그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빨리 확인해야지. 뭐가 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외부의 대상에서 주체의 인식으로 크게 전환되었으면 의미. 자, 기억이었고 얘는 코페르니쿠스 적 전환이야. 이거는 뭐라고? 이제 인식이 대상보다 중요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주체가 그리고 인식 다른 말로 주체가 되는 거죠. 주체가 대상보다 중요해졌다. 그 다음에 빨리 열어. 가령 가로 열고 쭉 읽어서 따라서 앞까지 가로 닫아. 그럼 그게 뭐야? 예시죠. 예시는 가볍게 읽고 반드시 예시 뒤에 핵심 정보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 밑줄 쳐야지. 칸트에게 있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은 인간의 인식 능력이 능동적으로 작용하여 구성해낸 결과물. 아, 그러니까 봐봐. 얘는
잠깐만. 능동적 작용. 뭐에 의한? 감각에 의한. 그쵸? 감각에 의한 능동적 작용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래요. 그쵸? 그리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칸트의 이러한 생각에 따르면 주체가 인식하는 대상과 무관하게 존재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이라고 할 때 우리 인식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인식이랑 무관하게 어떤 대상은 원래 존재하는 거야. 그치? 됐어? 그래서 즉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 밑줄 즉 세모쳐. 또 예시예요. 근데 이거는 뭐야? 태양먹 쭉 얘기했어요. 여기다 밑줄 쳐. 우리가 미처 맨 마지막 단락이야. 우리가 미처 감각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태양 그 자체. 칸트는 이걸 초월론적 대상 혹은 물 자체라고 했다. 아, 따라서 칸트는 그치 초월적 세계가 있다. 뭐로? 다시 적어야죠. 초월론적 대상 빨간색으로 적었어야 되는데 얘는 초월론적 대상 and 물 자체가 존재한다 라고 주장. 됐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현상의 대상이 과연 초월론적 대상에 부합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필자의견이에요. 알겠어요? 초월론적 세계는 우리의 인식을 촉발하지만 우리는 현상 세계를 넘어 있는 초월론적 세계를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어. 초월론적 대상으로서의 태양은 그냥 관념 속에 지적으로만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신이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감각할 수 없어요.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니체인데 읽어나가면서 원래는 정리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봐봐. 첫 번째는 칸트에 대한 반박이 나오겠죠. 그쵸? 읽어나갈까? 현상세계는 우리의 인식론과 초월적 세계의 발생. 그런데 초월적 세계는 우리의 감성을 촉발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없어. 즉 현상학적 세계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비로소 그 현상학적 세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세계를 생각해낼 수 있어. 따라서 초월론적 세계보다 현상학적 세계가 더 중요. 반박. 현상이 초월보다 더 중요해. 그리고 얘가 없으면 얘를 상상해낼 수 없어요. 생각해낼 수 없어. 니체를 사로잡은 의문의 하나. 즉 물 자체, 즉 감각기관의 수용성과 오성의 자발성에서 벗어나 존재하는 초월적 세계는 현상적 세계에 대한 암 혹은 경험을 통해 사후에 구성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 얘는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사후 구성된 것. 사후 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원인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결과를 두고 억지로 원인을 만들어내는 걸 사후 구성이라고 해. 알겠어? 알겠어? 자, 그 다음. 하지만 이제 드디어 얘 주장이 나오네요. 형광펜으로 비춰. 현상세계는 우리가 유일하게 실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돈된 세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현상세계가 곧 그치? 뭐가 되는 거야? 유일한 실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답은 초월적 세계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초월적 세계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현상세계에 넘어있는 세계를 물 자체의 진정한 세계라고 한 칸트와는 달리 현상세계 그 자체를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진정한 세계라고 생각했다. 됐죠? A 읽어나갈게요. 니체는 A는 천천히 읽어나가야 되는 거 알지? 왜냐면 이거로 시험은 현상세계를 넘어서는 초월론적 세계를 집착하게 되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 알죠? 야 봐봐. 현상이 중요하지 않고 초월적 세계가 중요하면 죽는 게 낫지. 그치? 현상세계만 잘 보내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서 잘 살 거니까 빨리 죽는 게 낫겠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따라서 니체는 관념적으로 정립된 초월론적 세계에 골몰하느라 자신이 살아가는 실제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을 경계. 니체는 세계를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 중에서 인간의 삶을 고양할 수 있는 해석을 개념어 나왔으니까 또 적어야죠. 뭐라고 적었어? 좋은 해석. 뭐예요? 이렇게 잘.
인간의 삶을 고양시켜야 돼요. 고양시키는 것.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 더 보다 남은 삶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 알겠어요? 그걸 좋은 해석이라고 했고, 그는 또 힘의 의지를 인간 세상의 실체로 보았어요. 또 이것도 적어야겠네. 힘의 의지. 요게 바로 인간의 실체래. 힘의 의지는 인간이 자기 존재를 초월하려는 본능적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골자로 니체 사상의 핵심 개념이야. 힘의 의지 엄청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다시. 초월에 대한 소망. 갈망. 초월에 대한 갈망이 힘의 의지고 이게 제일 중요해. 따라서 알 수도 없는 초월론적 세계 또는 절대적 가치관에 매달리는 것보다 온갖 실패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이 지상에 특히 여러분들하고 되게 근접하네요. 뭐라고? 온갖 실패와 고통으로 점철. 이 지상의 삶을 있는 그대로 근데 뭐 해야 된다고 새끼들아? 긍정하면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고양해 나가려는 노력이 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니? 실패했어도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계속 노력하는 것. 됐어요? 그게 삶에서 진짜 진정한 의미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나갑시다. 저는 지금 봐봐. 제가 이거 어떻게 했어요? 쭉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써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내가 돈 받고 지금 수업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마인드맵이 쭉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됐지? 그리고 얘 대립관계니까 어떻게 되니? 칸트의 설명을 니체로, 니체의 설명을 칸트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치? 요거 유의해야 돼. 자, 15번. 공통점, 역사적 배경 같은 거 안 나오죠. 여기 내가 여기다 뭘 썼어야 돼? 뭐 16세기, 18세기, 17세기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답은 3번. 됐어? 이거 논지전개 방식 파악이 돼요. 자, 그 다음 16번 기억이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외부의 대상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요 녀석아? 외부의 대상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주체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이거 몇 번? 2번. 인식이 대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모쳐 임마. 아니라 대상이 인식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됐어? 그래서 답은 이거 몇 번? 16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한번 봅시다. 인식은 대상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대상. 아니지. 지금 이건 아예 이 말은 되게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지문에서 니체가 말한 적이 없어요. 됐어? 만약에 이런 문장들이 맞으려면 이 문장이 지문에 거의 근접하게 나와 있어야 돼. 알겠어? 자, 비슷한 말이라고 무조건 맞다고 하면 안 돼. 저 속아 넘어가요. 오히려 그리고 자, 17번. 17번도 다시 봐. 어떻게 돼요? 이러한 과정은 능동적 작용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 17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번에 수동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 수동적이 틀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적어놔. 대립관계 X. 수동, 능동 이렇게 해서. 그쵸? 이거 대립관계 역전시켜버렸죠? 18번. 이거 18번도 세모 쳐놓으세요. 이것도 약간 주관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굳이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스피노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A가 뭐라고 됐어? 스피노자의 견해에 아쉬움을 토로했다는 건 그러면 뭐예요?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물어보는 거죠. 니체랑.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모든 개체는 스피노자야.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고 그 유지를 하면 그거 자체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이야기했네요. 맞아요? 그런데 야 봐봐. 니체는 뭐라고 했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자기 삶을 계속 고양하려고 하는 힘의 의지가 진짜로 제일 가장 큰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니? 둘 다 현상을 되게 중요시 여기지만 스피노자는 지금 있는 그대로 해야 되고
니체는 뭐가 돼? 조금씩 노력하면서 점점 고양, 높아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초월 의지. 스피노자한테는 초월 의지가 없어요. 니체는 초월 의지를 강조하죠. 그 다음에 요 녀석들아 19번. 적절하지 않은 건 이렇게 나오는데 5번에 여기다 밑추쳐봐. 감각기관의 수용성과 오성의 자발성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거 플러스예요. 그쵸?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 현상이. 어디냐? 나의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 물 자체, 즉 물 자체가 뭐냐면 벗어나서 존재하는 초월적 세계의, 그쵸? 초월적 세계가 물 자체야. 그치? 그리고 여기다 밑추쳐. 감각기관의 수용성과 오성의 자발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현상세계가 되는 거죠. 니체는 현상세계를 긍정했단 말이에요. 플러스. 답은 19번에 5번. 20번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20번은 잘 만들었어요. 잘 봐. 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나와 있는데 칸트의 건 3번 선택지 한번 볼게요. 칸트에 따르면 현상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은 현상세계에 대한 인식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거꾸로죠. 현상세계에 대한 인식이 곧 뭐가 되는 거야? 초월적 세계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적어놔. 이거 잘라서 현상세계 너머에 대해 너머에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은 슬래시하고 현상세계에 대한 인식의 토대가 된다는데 요거 요렇게 적어놔야죠. 요렇게. 그리고 뭐라고 적어놔? 인과관계 역전. 이렇게 적어놔. 인과관계 역전. 인과관계가 역전돼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어려워요. 이런 문제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됐죠? 됐죠? 이런 문제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문이에요. 그쵸? 누가 봐도 때려 죽어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니? 맨 마지막에 푸는 게 맞아. 그러나 그래서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잘 들어라. 선생님 생각에 21번, 22번, 23번은 24번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25번, 26번은 못 먹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 우리가 킬러 지문이라고 하지만 모든 문제를 버리는 게 아니야. 방금 제가 말했던 그 지문은 하나는 21번은 논지전개 방식 파악이고요. 형식만 알면 맞출 수 있어요. 나머지 두 개는 부분 독해예요. 나머지 세 개는 부분 독해라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정보만 확인할 줄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알겠어요? 자,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뭐부터 까불지 말고 개념 뭐부터 네모를 쳐야 되겠어요. 조세는 에다 네모 치고. 정의 나와 있죠. 조세 뭔지 알지?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조세 납부하는 사람을 납세자.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 됐죠?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됐지? 소주 사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주 안에 이미 여러분들 세금이 담겨 있어.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제조자가 내주죠. 그거 받아다가. 그쵸? 그 다음 어디다 또 네모쳐야 돼? 조세 주체에다 네모쳐. 그럼 첫 번째 단락은 개념어들을 쭉 정리하는 뭐예요? 전제 단락이네요. 자, 또한 조세가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징수된다는 것은 정부가 세금에 대한 보상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됐어요? 조세 냈다고 해서 바로 그 대가를 주지 않죠. 국민은 부담한 조세에 대한 간접적인 일반 보상으로서 정부로부터 국방, 치안, 교육, 사회, 인프라 구축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이게 조세의 기본 목적, 제일 중요하죠. 네모쳐. 조세의 기본 목적은 조세를 걷어서 간접적으로 그 혜택을 주는 거였죠. 답은 이거 몇 번이야? 22번에.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 거기 X죠. 조세 주체는 정부로부터 조세에 대한 직접적 보상을 제공받지는 못해. 하지만 간접적 보상은 받죠. 그게 조세의 기본 목적인가? 어떻게 됐어? 답은 4번.
직 동그라미 간접 X. 됐어? 자, 그 다음 까불지 말고 이러한 세수 목적에 조세 주체의 특정한 활동을 유도하거나 규제함으로써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각종 구조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세가 부과되기도 해. 이러한 정책 목적을 가진 조세로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뭐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걸 꼽을 수 있어요. 됐어요? 지금 선생님 뭐 하고 있냐? 구조도 하나도 안 그리고 있죠. 그래도 되니까. 이런 질문들은 그래도 돼. 개념어들만 계속 연결하면서 가면 돼. 인문사회지문. 자, 그 다음. 정부는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됐어. 그러면 이 글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논지전개 방식을 알 수 있죠. 뭐라고? 정책 목적 실현 수단. 그치, 두 가지가 있었네. 앞부분에는 조세. 두 번째는 행정. 요 녀석들아. 규제. 그리고 대립관계. 또 대립관계야. 됐어? 그러면 다시 우리 위에서 이제 정리할 수 있죠. 아, 얘가 중심화제고 이제 정리할 수 있네요. 하나는 뭐가 되는 거야? 조세의 기본 목적이라고 돼 있었는데 아까는 뭐였었죠? 간접적 보상.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되는 거야? 부동산과 같은 거, 세수 목적 이외에. 그래서 이걸, 그쵸? 죄송합니다. 세수 목적. 세수가 목적이었고, 두 번째 뭐가 되는 거야? 규제. 그쵸? 특정 활동을 유도하거나 규제하는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거나 하는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변화 도모. 하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규제 갑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도 해요. 이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행정규제의 권한을 가진다. 됐어? 행정규제는 띠용 다시 또 이렇게 나눠져. 어떻게 돼? 경제적 규제와 그 다음 뭐예요?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뉜다. 그러면 이제 각각들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바람직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이고, 사회적 규제는 환경, 소비자 규제처럼 약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 이러한 행정규제의 유형에는 허가인가 신고,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놓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을 징수하는 방식 등이 있다. 됐죠?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 계속 구조를 알려주는 말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그냥 정보만 쭉 읽어나가죠. 나오면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야. 왜냐면 여기에 뭐가 속하는지 읽으면서 외우면 돼, 안 돼? 외우면 돼, 안 돼?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안 돼. 위치만 확인하고 넘어가. 자, 이제 다음 단락. 조세와 행정규제 중 어느 것이 정책 목적을 실현하는데 더 효율적일까에다 형광펜을 붙여. 그러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대조가 되는 거야. 대조가 되죠. 조세가 부과되면 조세 객체의 가격이 변하고, 이 변화된 가격에 개인과 기업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조세 부과의 기대 효과가 나타나. 또한 조세는 사전 통지나 기대 효과가 나타나는데, 청문회 공청회 절차 없이 부과될 수 있지만 과세 요건 법정주의에 따라 과세 대상 세율 등의 과세 요건과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며,
과세 요건의 자의적, 지 맘대로 해석하거나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 요건 명확주의에 따라 법률에는 불확실한 개념이나 조항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 아, 그러니까 얘는 제일 큰 장점이 뭐예요? 과세 요건 명확주의. 따라서 불확실한 개념이 없어. 그치? 불확실한 개념이 없어. 이와 달리 세모쳐야죠. 됐어요? 특정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해. 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상이 일반이고 얘는 뭐가 되는 대상이 특정이고 특정행위고. 그쵸? 특정행위 규제. 행정규제를 함에 있어서 사전통지가 필수적이며 얘는 사전통지. 야, 아까 보면 알겠지만 조세는 사전통지 필요 없죠? 필수적이며 경우에 따라 청문회나 공청회 할 수 있고 의견 제출 기회를 통해 제출된 피규제자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됐어. 다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전통지 청문회 필요 없어. 근데 얘는 필요해. 다시. 얘는 그러면 빠르게 그치 정책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신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절차가 복잡하죠. 오래 걸린다 이런 뜻이야. 이해했어? 그 다음 따라서 행정규제는 피규제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정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조세에 비해서 얘 봐봐. 얘는 명확하게 돼 있지만 얘는 어떻게 돼? 탄력적이다. 다른 말로 같은 말이 뭐가 돼? 불명확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불명확하다. 조세는 조세 주체를 선별하고 조세를 산출 및 징수하는 과정에서 행정규제는 피규제자를 선정하고 행정주체를 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치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조세는 행정비용이 그치 또 둘 다 공통점은 행정규제도 행정비용이 발생해. 이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세와 행정규제의 효율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제도 자체만을 두고 둘 중 어느 것이 더 정책 목적 실현에 효율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둘 다 어느 게 더 대단한지는 잘 모르겠대. 이로 인해 목적 실현의 효과를 수치하는 비용을 차감하여 비교 우위를 따지는 방식으로 조세나 행정규제 가운데 하나의 방식을 따지는 것이 일반적.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얘네 둘을 모두 합해서 수치화해. 그치? 수치화하는 방식으로 그쵸? 선택하거나 아니면 둘 다 같이 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끝! 이 질문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정보량이 야 봐봐 정보량이 졸라 많아요. 그쵸? 이 질문. 그럴 땐 구조만 쓰고 위치만 확인하는 거예요. 위치만. 그리고 이제 문제 읽으면서 그 위치, 이 지도에 따라서 찾아 들어가면 돼. 1번. 독서의 목적 고려할 때 위글 추천해요. 그쵸?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조세하고 정책, 야, 봐봐. 정책 실현 수단으로서의 조세와 행정규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얘네 둘을 합해서 무슨 말? 사회제도라는 말로 바꿔놨죠. 2번에, 21번에 2번. 야, 잘 들어. 얘네가 하위어. 그리고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어는 사회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위어, 상위어 이런 관계로 만들어놨습니다. 말 바꾸겠죠? 22번 아까 했고 23번 한번 봐봐. 조세와 행정규제 비교에다 네모 빵 쳐. 적절한 거 나왔었는데 답은 이거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사전통지나 청문회 필요 없는데 얘는 그쵸? 있어야 되죠? 빨리. 그치? 답은 몇 번? 23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또 차이점이 있었죠. 얘는 졸라 명확한데 얘는 어떻게 돼? 탄력적이고 불명확해. 그거 기억해서 니은 비판하면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야 봐봐. 말 바꾸기 돼 있는 거 보이시죠? 탄력적이라는 말이 실은 얘랑 대립시키면 뭐가 되는 거야? 불명확이 되는 거야. 야, 이거 봐봐.
우리가 얘네 둘을 대조를 해요. 김현석은 잘생겼는데 A라는 애는 남자다워. 그럼 남자다워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남자다워로 읽으면 안 되죠. 대조니까. 김현석은 잘생겼는데 A는 남자다워. 그러면 못생겼다는 뜻이 되는 거야. 남자인데 남자답다는 건 그쵸? 남자인 거 다 아는데 남자답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쵸? 이해가요? 이해가요? 그래서 요렇게 명확주의인데 얘는 탄력적이래. 그러면 이 탄력적이라는 건 야 기준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비탄력적으로 적든지 얘를 불명확하다고 적든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래서 요거 같은 말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비탄력적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됐나? 됐나? 25번 위클 경제 동아리 활동이 진행한 학생회 일부예요. 적절하지 않은 건 나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25번도 X 쳐놓으세요. 야 수능은 절대 이렇게 안 된다. 이거 답 5번인데 아까 어때요? 이거 답이 22번하고 똑같아요. 학생부원 5가 뭐라고 됐어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 성실 납부자에 대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 등의 조세 주체에게 조세 납부에 대한 대가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요. 안 그렇잖아. 그치?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한테 직접적으로 대가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쵸? 그럼 아까 22번하고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데서 두 문제를 내지 않아. 알겠어? 수능은 지문을 골고루 활용.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어느 지문을 읽었는데 5개 중에 4개는 확실해. 한 문제는 둘 중 하나에서 고민하는 거야. 그런데 2번, 3번 중에서 또 그 2번, 3번 중에서 2번은 이미 딴 문제에서 언급했어. 3번은 지금 처음이야. 그럼 다 3번 찍는 게 맞아요. 왜? 수능은 지문을 골고루 활용한다. 이 기본 원칙 중에 하나야. 알겠어? 어느 특정 한 부분만 보고 다 풀 수 있으면 그 문제 내면 안 돼요. 됐지? 그 다음 넘어가서 26번. 자, 한번 보자. 이거 3번 선택지 좀 잘 보세요. 시설물을 기준으로 교통유발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쨌든 조세정책이죠. 그치?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 야, 조세든 행정규제든 무조건 뭐가 발생해요? 행정비용이 발생하죠. 둘 다. 그치? 그런데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은 조세 주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아니야. 뭘 하든 이것만 하면 행정비용은 무조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쵸? 답은 몇 번? 3번. 인과관계 X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인과관계 X. 인과관계 X. 됐어요? 됐어요? 27번에서 30번 우리 고전 씨가 어떻게 또 읽어나가고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개념 강의할 때 한번 하거나 아니면 안 한 반들은 제가 또 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일단 읽어보도록 합시다. 원래는 보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작품이 주어지는 거였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보기가 작품 안으로 삐용 들어와 있죠? 그치? 그러면 이대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16세기, 17세기에는 오류를 소재로 한 연시조가 많이 창작되었다에다 형광펜으로 밑줄 쳐야 되겠죠? 그치? 16세기 중반 주세붕은 그래서 그 오륜을 담은 시를 지었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가가 되는 거야. 가 해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못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녀석들아? 각주가 주어지는 거야. 형님, 자신, 여기서 자시다는 드신. 한번 잡숴봐 할 때 자셔봐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요? 그건 지금 사투리에도 조금씩 남아요. 형님 드신 젖을, 엄마의 젖을 내 조처, 내가 따라서 먹는다. 어와 우리 아우야, 어머님 나의 사랑이야. 됐어요? 형제가 불화,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개돼지라 하리라. 그래서 형제간의 우애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맞아요? 그 다음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으니 같은 내 공손하지 아니하면 어디가 다르겠는가. 랄로서 맞이하시단, 이거 도저히 모르겠죠 이거. 그래서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말 것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거래? 부모 형제 같이 생각이 드니까 절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가는 기억을 읽어야지 뭐 어떻게 해. 당대 풍속이 어지럽고 윤리의식이 부족하다는 작가의 인식을 바탕으로 왜 이런 시를 썼냐면 당시에 오륜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치요? 그래서 이거 부정적인 현실을 교화하고 개선하려는 의지 드러내. 작품에는 인륜적 질서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 지켜야 될 도리와 같은 관념적 주제가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소재와 언어를 통해 누구든 쉽게 제시되었어. 그러니까 독자는 뭐가 되는 거야? 아무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에는 네모빵 쳐야 되겠지? 다른 가문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가문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 오륜가가 창작되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그 가문의 사람들한테를 그쵸? 한테 하는 말을 시로 썼다는 거야. 독자층이 이제 좁아지기 시작했네요. 오륜가, 김상용의 오륜가 한번 해볼까? 어버이와 자식 사이는 하늘이 주신 지극히 가까운 관계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이 있겠는가. 오조, 까마귀하고 까치도 반포지효 알죠? 그치? 그 반포를 하니, 늙어서 부모한테 봉양하니, 부모 효도하여라. 너네 막 까마귀하고 까치도 막 효도하는데 니네도 효도해. 부모라 하오는 것이 나무로 되어 있어서 부부라 죄송합니다. 부모 아니고 무의식 중에 부부라 하는 것이 나무로 되어 있어서 여고 슬금 금슬 이게 슬금을 거꾸로 읽으면 금슬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뭐가 되는 거야? 금슬이 좋으면 그 안이 즐거우겠는가. 그리고 서로 공경을 아니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금수랑 짐승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끼리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를 공경해야 된다. 부부 유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오륜을 마땅히 지켜야 될 당위적 준칙으로 여기고 강한 명령적 어조를 통해 가문 내의 자손들이 각 덕목들을 준수하길 바라는 마음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음. 이유는 뭐였어요? 그치? 그래서 오륜과 차이를 보이겠어요. 임진왜란 이후에는 자 이거 잘 봐. 무너진 향촌 질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오륜가가 창작돼서 향촌 질서 확립이야. 됐어? 그래서 각종 복구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박 선장은 지방의 제지 사족들에게 오륜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달을 지었어요. 다 해석해 볼까? 손가락 마디죠. 손가락 마디만도 못한 풀이 봄 이슬을 맞은 후에 잎이 넓고 줄기가 길어서 밤낮으로 불어났다. 그러니까 점점 많아졌다는 뜻이야. 이 은혜가 만극하니 갚을 줄을 모르겠다. 됐어요? 부자. 제목이 뭐였어요? 부자였어. 부자. 아버지와 아들. 두 성이 한데 모여 함께 늙어 죽자 하니 100년에 서로 좋아하는 정이야 100년간에 이에서 더하겠냐마는 그래도 공경할 줄 모르면 저구. 여기서 그 저구는 그냥 원래는 이거 새 말이에요. 여기서 새는 그치? 물소리 알겠어요? 물소리 아니더냐. 그러니까 너네 저 새랑만도 못하다. 부부가 그치? 저구들은 잘 지내는데 부모의 은혜와 부부간의 공경이라는 관념적 주제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비유적으로 적절히 구사 공감 유도하고 있다. 됐어요? 됐어요? 자 이제 봅시다. 27번 기억을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건 고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시험만 딱 확인하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어디가 다르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치? 그렇게 다르지 않게 행동해라 라는 뜻이죠. 됐죠? 서리법이었죠?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서리법은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그냥 결론이죠.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답은 4번. 28번 부부유별 중심으로 한 나다. 부부유별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였습니까? 요 녀석아
삼수였고 끔찍하네요. 그 다음에 다에서는 부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네?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자연물에 의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친밀하지 않으면 저만도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답은 이거 28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까불지 말고 넘어가서 29번 이거 사기 쳤는데 애새끼들이 이거 많이 틀렸어요. 야, 보면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4번에 D 좀 봐봐. D. 그치, 여기 D 보면 어디 나와 있냐면 나 설명하는 부분 있죠? 거기 끝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봅시다. 반포 지호와 같은 고사를 활용하거나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슬래시 빨리 일반 백성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쓰인 주세붕의 오륜가와 차이를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렵게 썼다는 뜻이에요. 어렵게. 이해했어? 나는 졸라 어렵게 썼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야 그리고 쉽다 어렵다 이런 말들은요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 돼? 근거가 주어져야 돼. 쉬운지 어려운지는 왜냐면 되게 주관적인 단어잖아. 주관적인 거죠. 이 시험은 선생님한테 엄청 쉬운 시험이에요. 근데 너희들한테는 어떻게 돼? 너무 어렵죠. 이해가요? 근데 내가 거기다 객관식으로 이 시험은 졸라 쉬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하면 OX. 모르죠. 알겠어? 응? 30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나와 있었는데 이건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해석 문제죠, 그냥. 빨리 적어놔. 30번은 해석 문제. 자, 고전시가 읽는 방법이라든지 해석과 관련돼서는요. 제가 그 오독하면서 현대문학계 고전시가 기본 특강하는 게 있었어요. 그쵸? 그거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1번에서 34번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랫동안 제 얼굴 보니까 막 엄청 힘들죠? 대답 안 했어? 아니에요. 이럴 줄 알았는데. 자, 31번에서 34번. 자, 봅시다. 그럼 다시 똑같아. 현대소설이니까 빨리 네모쳐야죠. 그들이 다시 목욕탕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한 뒤에다 네모쳐야죠. 시간 표현. 그쵸? 아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 저러다가 우리한테 덤태기 씌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서 아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됐어? 아, 저 사람들 왜 우리 시키지도 않은 일을 계속 갖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러다가 돈 엄청 뜯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러면서 아내가 여기 서울에서 살다가 쫓겨와서 부천에서 이 집을 살면서 졸라 빡돌아하는 지금 그 상황을 쭉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내를 바라보는 뭐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의 심정이 직접적으로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니은 위에 줄 한번 봐봐. 임씨에게 잔뜩 당했다고 믿고 있는 아내는 점심상을 내놓을 때까지도 얼굴이 굳어 있었다. 에다 네모빵 쳐. 또 시간 표현 나오죠.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아저씨들 밥만 주고 남편 밥을 안 주니까 같이 먹자, 이렇게 같이 주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달라 얘기하죠. 됐어요? 그리고 중량. 그렇게 해서 모두 7만 원이 되겠습니다요. 그러니 결말이에요, 여기가. 아니, 엄청 비싸게 바가지 씌울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싸게 해줬죠. 그래서 더 미안했었다.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됐어요. 제가 이거 수업을 한 10번 정도, 20번 정도 한 것 같아. 그리고 어느 날 저하고 이거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 비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비데 업체한테 안 하고 주변에 있는 왜 우리 문 앞에 이렇게 조금 붙여놓잖아요. 뭐 하수구 뚫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 불렀어요. 아저씨가 왔어. 약간 임시 느낌이 나는 거야. 아저씨가 막 해서 우리가 음료수도 주고 막 되게 막 친하게 막 아저씨 그래서 부탁드려요. 제가 막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예 뭐 되게 무뚝뚝하게 아저씨가 막 일을 해. 딱 했는데 다 끝나고 얼마인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뭐 그냥 물어봐도 대답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 오는 날은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딱 생각이 딱 들면서 졸라 싸게 해주려나 보다 했는데 비대값의 2분의 1 정도의 비대를 옮겨서 부착하는데 비대값의 반 정도의 돈을 달라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소설은 소설일 뿐 현실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쳐 죽일 뻔했는데 참 이런 소설은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이지 있진 않아요. 알겠어요? 괜히 이런 거 읽고 저처럼 그냥 당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소설로 그냥 즐기면 돼요. 실은 이거 제목이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뭐냐면 이 임씨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집을 이렇게 막 고치고 있죠. 그런데 공사판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비 오는 날에는 공사판에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때는 가리봉동에 가. 왜? 자기 연탄 빼달라고 하던 돈 떼어먹은 사장이 있거든요. 그 사장한테 밀린 돈 받으러 가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니? 가난한 임씨는 사람들한테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고 오히려 되게 관대하게 행동하는데 정작 부자인 그 사장은 이런 임시 돈 띄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31번 서술상 특징 파악이야. 자, 다시 한번 우리 소설 나왔어요. 그쵸? 현대소설이야. 닥치고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얘는 1번 무조건 시점 관련된 선택지 먼저 보라고 했어요. 웬만하면 얘가 다 답이야. 그리고 시점 중에서도 수능에서 무조건 뭐만 나왔어요? 3인칭 제한 시점 기억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 작품은 같은 말 선택적 작가 시점 알겠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실제로도 뭐예요? 봐봐. 그의 심리가 직접 제시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다 간접 제시되어 있어. 답은 4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시점 다음에 구성 살펴보시고 그래도 답이 아니면 인물 제시 방법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냐 그 다음이 네 번째 무슨 세부적인 표현법 뭐 비유를 사용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살펴보라 했어요. 뭐 문체, 뭐 기문체 썼는지 짧은지. 자, 32번 한번 봅시다. 1번 여기다 밑줄 쳐.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에다 밑줄 치면 이 녀석들아 이거 뭐가 되는 거야? 1인칭 시점이죠? 관련 없고 2번 서술자를 빈번하게 야 서술자 빈번하게 교체 뭐 이런 거 다 틀린 거야 무조건. 알겠어? 그 다음 왜냐면 빈번하게 교체하려면 지문이 엄청 길어져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출제해요? 3번은 봐봐 여기다 밑줄 쳐. 요약적 제시에다 밑줄 쳐. 그러면 이 요약적 제시는 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대화 X. 서술자의 설명 동그라미. 서술자의 설명만 있고 대화는 없어요. 31번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빨리 적어놔. 거기 특정 인물에다가 초점하자 이렇게 적어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35번 이야기 밖 서술자에다 밑줄 치고 3인칭 관찰자 이렇게 된 3인칭 관찰자 아니었죠. 32번부터는 줄거리 파악이었어요. 그쵸? 아내가 남편의 밥상을 따로 차려주려고 했던 건 인부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3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됐죠? 이거 서울에 고층 아파트는 갖고 싶었으나 못 갖게 된 거죠. 지금은 어떻게 이 집은 빡쳐 있는 거예요. 그쵸? 3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34번 보기에다 네모빵 쳐. 창작 배경이네요. 자본주의적 삶에 대한 이야기. 창작 배경, 자본주의적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되는 이걸 비판하는 거였고. 34번에 1번 한번 봅시다. 저런 양심으로 일을 하니 연탄 배달 신세를 못 면하는 것이라고 말한 아내는 경멸의 의도죠.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부유한 삶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플러스죠. 그래서 개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답은 34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세 문제 정도가 좀 꾸렸고요. 나머지들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킬러 문항이 한 2개 정도 있었으니까 제 생각에 5개 내외에서 좀 흔들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이상 틀렸으면 아직 많이 부족하거나 그 이상 맞췄으면 샤머니즘적 영역 안에 있거나, 알겠죠? 다 맞아도 이상하고 너무 많이 틀려두면 더 이상한 상황인 시험이었습니다. 총평은 그렇게 돼 있고요. 화작이나 엄매 뭐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설지 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시는 정도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할게요.